피로에 잠긴 눈을 비볐다. 컴퓨터 모니터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다. 사무실 통유리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다. 띄엄띄엄 남은 불빛만이 마치 밤을 지새우는 파수꾼의 눈처럼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손목시계는 새벽 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번 분기 마지막 시장 분석 보고서가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 본부장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최윤아 주임이 문을 열고 들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 손 옆에 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가득했다. 벌써 16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계세요. 고마워요. 내일 이사회에서 써야 할 자료라서 데이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돼요. 나는 씁쓸한 액체를 한 모금 마시며 억지로 정신을 다잡았다. 회사 최연소 마케팅 본부장, 연봉 2억 5천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이처럼 수많은 불면의 밤이 숨어 있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시어머니 김미란 여사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서윤아, 지훈이 말이 네가 아직도 야근 중이라는데 온 가족이 너 기다리다가 저녁 식사도 못하고 있어. 음식이 벌써 3번이나 식었다 데웠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제야 오늘이 박씨 집안의 원래 가족 모임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몇 초간 멈췄다. 어머니 죄송해요. 프로젝트가 너무 급해서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식사하세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걸려왔다. 이서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써 억누른 듯했지만 책망으로 가득했다. 네가 돈 좀 번다고 이제 시댁은 눈에 뵈지도 않는 게냐? 우리 지성이가 너 보려고 일부러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온 식구 중에 딱 너 하나만 빠졌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위가 경련하듯 아팠다. 장시간의 공복에 커피 몇 잔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이었다. 어머니, 정말 바빠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바빠? 누가 안 바빠? 우리 지훈이는 안 바쁘니? 걔가 너 기다리느라 일부러 칼퇴근까지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30분 안에 내 얼굴 안 보이면 앞으로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전화가 끊겼다. 나는 까맣게 변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최 주임이 옆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서 있었다. 이거 출력해서 제본 좀 해줘요. 내일 이사회에 바로 가져갈 수 있게. 나는 재빨리 파일을 저장하고 재킷과 가방을 챙겼다. 저 먼저 가볼게요. 본부장님, 최 주임이 망설이며 말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뭐라도 좀 드시고 가시는 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은 소름 끼치게 텅 비어 있었다. 콘크리트 공간에 하이힐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차에 앉아 나는 비로소 좌석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1분간의 휴식을 허락했다. 3년 전, 바로 이런 깊은 밤이었다. 박지우는 회사 건물 아래서 따끈한 야식을 손에 들고 퇴근하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막 팀장으로 승진했고 그는 협력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우리는 일을 통해 만났다. 그는 다정하고 세심했으며 내 직급이 그보다 높고 수입이 더 많은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난 서윤 씨처럼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여자가 좋아. 청혼할 때 그는 내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자. 결혼 후 첫 1년은 정말 행복했다. 그의 동생 박지성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우리 삶에 빈번하게 끼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들이었다. 지성이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는 식이었다. 그것은 점차 지성이의 월세와 생활비를 내가 부담하라는 요구로 변해갔다. 내비게이션은 집에 도착하기까지 20분 남았다고 알려줬다. 나는 차창을 내리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밤 지훈이와 진지하게 얘기해야만 한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식당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내 쌍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지훈과 그의 동생 지성이 양옆에 앉아 있었다. 식탁에는 분명 음식이 가득했지만 그들이 이미 식사를 마쳤다는 것은 명백했다. 몇몇 접시 가장자리에는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었다. 어이구, 바쁘신 분 드디어 납셨네. 시어머니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지성아, 가서 형수님 음식 좀 데워드려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 배 안 고파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훈 옆 빈자리에 앉았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수님, 이제는 대기업 본부장님이라 그런지 끝발이 장난 아니시네요. 지성이가 얄밉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몸에서 희미한 담배와 술 냄새가 났다. 형 말로는 연봉이 2억 5천이라던데 진짜 대단하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지훈을 쳐다봤다. 우리는 서로의 구체적인 수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매우 사적인 문제였다. 밥 먹을 땐 밥만 먹어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아버지 박건국 씨가 갑자기 입을 열어 순간에 어색함을 맞아요. 일단 밥부터 먹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는 얼굴로 바꾸며 직접 내게 국 한 그릇을 떠주었다. 서윤아, 애미가 너랑 상의할 게 좀 있는데. 나는 국그릇을 받아들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저런 미소를 지을 때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아니었다. 우리 지성이가 부산에서 괜찮은 아파트 하나를 받았는데 말이야. 위치가 기가 막혀서 투자용으로도 실거주용으로도 딱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느끼할 정도로 달콤했다. 계약금이 5억 정도 부족하고 자동차 할부금도 한 3천만 원 남았거든. 내 손이 떨리며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식당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씹는 소리마저 사라졌다. 그래서 애미 말은 시어머니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네가 지금 돈을 잘 버니까 이 정도 돈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잖니? 한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지훈을 바라봤다. 그가 무슨 말이든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앞에 밥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라도 있는 것처럼. 지성이는 창업해서 성공했다면서요?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게 메말랐다. 어떻게 아직도 돈이. 창업이 그게 어디 쉬운 줄 아니. 시어머니가 내 말을 잘랐다. 사람들이 다 너처럼 운 좋은 줄 알아? 지성이는 내 친시동생이야. 네가 걔를 돕는 게 바로 우리 가족을 돕는 거라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 이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 뭘 생각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네가 지금 우리 지훈이가 너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돈 좀 생기니까 우리 같은 가난한 친척들은 떨쳐내고 싶은 거냐고? 엄마,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윤 씨 방금 퇴근했잖아. 일단 밥부터 먹게 해. 먹긴 뭘 먹어. 먹는 것만 알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이서윤, 오늘 여기서 확실히 해. 지성이 아파트랑 차 할부금 해결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 지훈이랑 이혼하든가. 우리 박씨 집안은 너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 필요 없어. 나는 충격에 휩싸여 지훈을 바라봤다. 그가 나서서 나를 우리의 결혼을 지켜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내 시선을 피했다. 서윤 씨,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 순간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릇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지켜오던 어떤 부분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피곤해서 먼저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죠. 계단을 오르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데려온 마누라 꼴 좀 봐라. 돈 좀 벌었다고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렸어. 침실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렸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결혼
계속할 가치가 있는 걸까? 침실 문을 닫고 문에 기댄 채 나는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앉았다. 아래층에서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불평하는 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런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니 새벽 2시 17분이었다. 위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거의 2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떠올랐다. 침대 머리맡에는 나와 지훈의 웨딩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안고 꿀이 떨어질 듯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당시 석양이 해변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였고 그는 내 귓가에 평생 잘해줄게라고 속삭였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느새 눈가에 맺힌 눈물을 재빨리 닦아내고 일어나 옷장을 정리하는 척했다. 지훈이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주무셔. 나는 일부러 평온한 어조를 유지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며 내게 등을 보인 채 말했다. 서윤 씨, 어머니 말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원래 성격이 그러시잖아. 나는 돌아서서 그의 등을 응시했다. 지훈 씨, 어머니가 오늘 그 요구를 하실 거라는 거 미리 알고 있었지?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었. 그 미세한 반응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에 밝혔다. 지성이가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그가 마침내 몸을 돌렸다. 눈빛이 흔들렸다. 지금 창업 초기라 많이 힘들어해. 그래서 온 가족이 미리 상의하고 가족 모임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압박한 거구나. 이게 무슨 홍문연이야.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훈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가 이내 다시 낮췄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 지금 연봉 2억 5천이잖아. 그 돈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매일 몇 시까지 일하는지 알아? 내가 이 자리까지 오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당연히 알지. 지훈이 갑자기 격앙되었다. 당신은 매일같이 나한테 상기시켜주잖아. 당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당신보다 돈을 못 버는 거. 내가 회사에서 그냥 평범한 박과장인 거. 그래서 잘나신 이 본부장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행동했어. 지훈의 눈이 붉어졌다. 집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 표정은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는 것 같았다고.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 이제 돈 좀 번다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무시하는 거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지훈 씨, 우리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로 약속했어. 나는 당신 월급 사용에 전혀 간섭하지 않아. 그런데 왜 내 수입은 온 가족의 현금 인출기가 되어야 하는 거지?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지훈이 불쑥 내뱉었다가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다. 서윤아, 내가 부탁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지성이 좀 도와주자. 내 친동생이잖아. 길거리에 나앉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에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봤다. 기억이 갑자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지성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시어머니는 똑같이 내게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나는 인맥을 동원해 그를 한 외국계 기업에 입사시켰다. 결과는 3개월 만에 무단결근으로 해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간 동안 그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일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지성이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길래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건데? 나는 돌아서서 물었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냥 인터넷 관련 프로젝트 같은 거야.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라고? 나는 황당함을 느꼈다. 지훈 씨, 이건 작은 돈이 아니야. 내가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해가며 번 피땀 어린 돈이라고. 거봐, 또 시작이네. 지훈이 갑자기 폭발했다. 언제나 당신 돈, 당신 돈. 결혼 3년 동안
당신 마음속에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나는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를 말없이 바라봤다. 3년 전 내게 청혼할 때 그의 눈에는 사랑과 존중이 가득했다. 지금 그곳에는 원망과 내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질투 같기도 하고 자격지심 같기도 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마침내 말했다. 잠옷을 들고 욕실로 향했다. 오늘 나 손님 방에서 잘게. 뜨거운 물이 내 몸을 씻어내렸지만 마음속에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안방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지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허락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온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섰다. 회사는 텅 비어 있었고 청소 아주머니만이 청소를 하고 계셨다. 나는 커피 한 잔을 타서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했다. 바쁜 업무로 나 자신을 마비시키려 애썼다. 본부장님, 정말 일찍 오셨네요. 최 주임이 9시 정각에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요청하신 시장 분석 보고서 초안입니다. 지시하신 대로 수정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관자놀이를 눌렀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자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최 주임이 망설이며 말했다. 본부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제가 뭐라도 사다 드릴까요? 죽이라도. 아니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십시에 부서 회의 좀 잡아줘요. 최 주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본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무슨 일인데요? 어제 오후에 본부장님 시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회사에 찾아오셨었어요. 최 주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외부 미팅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접견실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며느리가 얼마나 불효한지 돈 좀 번다고 시댁을 무시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이 펜을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래서요? 나중에 왕 전무님께서 마침 지나가시다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니 갑자기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최 주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왕 전무님께서 저한테 그분을 회의실로 모시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게 하라고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 왕 전무는 내 직속 상사이자 회사 파트너 중 한 명이었다.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고마워요, 알려줘서. 왕 전무님께서 그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출장 가셨어요. 최 주임이 USB 하나를 건넸다. 이건 어제 접견실 CCTV 영상입니다. 제 생각에 본부장님께서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USB를 받아들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최 주임이 나간 후 나는 즉시 영상을 열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그녀의 상징과도 같은 암적색 재킷을 입고 접견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붙잡고 무언가 이야기했다. 소리는 없었지만 몸짓만으로도 그녀가 불효한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나와 지훈의 결혼사진까지 증거랍시고 들고 왔다는 점이다. 영상 마지막에 왕 전무가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즉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왕 전무는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빠르게 무언가 말한 뒤 최 주임에게 그녀를 데려가라고 손짓했다. 나는 영상을 끄고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가장 바쁜 시기에 회사를 찾아와 동료들과 상사 앞에서 여론 압박을 가하려 한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가 어제 당신 집에 안 들어왔다고 많이 서운해하셔. 오늘 회사로 점심 싸들고 가신다는데 몇 시에 시간 괜찮아? 나는
이 메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시어머니의 계획이 명확해졌다. 어제 내가 없을 때 불효한 며느리의 이미지를 미리 깔아놓고 오늘 직접 점심을 배달하며 자애로운 시어머니 연기를 하려는 속셈이었다. 내가 거절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면 그녀의 주장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그녀의 간섭을 묵인하는 꼴이 되어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어머니께 괜찮다고 전해줘. 나 오늘 외근이라 회사에 없어.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사무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보온병을 손에 들고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서윤아, 애미가 너 주려고 특별히 삼계탕을 끓여왔지. 얼른 뜨거울 때 먹어라. 내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지훈의 답장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미 회사로 직접 오기로 계획했던 것이다. 더 최악인 것은 열린 문틈으로 몇몇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네가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야근하는 걸 보니 애미 마음이 아파서 그러지.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하며 안으로 들어와 내 책상 위에 보온병을 놓았다. 그러고는 일부러 문 밖을 향해 말했다. 우리 이 본부장님 일에 너무 열심이라니까 나 같은 시어미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분명 그녀의 연기에 감동한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서 생각은 해봤니? 지성이 쪽에서 계약서에 사인해야 한다고 기다리고 있어. 그랬구나. 그녀가 이 시점에 회사를 찾아온 것은 동료들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기 위함이었다. 공개적으로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불효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거나. 어머니, 그건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해요. 나는 표면적인 평온을 유지했다. 지금 얘기 못할 건 또 뭐람?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성이가 내 친시동생이잖니? 걔가 지금 어려운데 너는 형수라는 사람이 그냥 보고만 있을 셈이야? 사무실 밖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심지어 다른 부서장 2명도 보였다. 시어머니의 연기는 더욱 실감나게 변해갔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 좀 봐라. 이게 지성이 사업계획서야.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니. 자금이 아주 조금 부족할 뿐이라고.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봤다.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이른바 계획서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템플릿이 분명했다. 회사 이름조차 제대로 바꾸지 않았고 눈에 띄는 오타도 여러 군데 있었다. 어머니,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런 건 집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해요. 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무슨 회의가 내 가족보다 중요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네가 이제 돈 좀 번다고? 우리 같은 가난한 친척들 무시하는 거 다 알아. 우리 지훈이가 너한테 뭐가 부족해서. 너 결혼할 때 우리 박씨 집안이 내 집안 형편 평범하다고 무시한 적 있었니? 이 말이 내 분노에 불을 지폈다. 우리 부모님은 2분 다 대학 교수셨다. 사업가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학자 집안이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교수 집안 며느리를 얻었다고 사방에 자랑하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흑백을 전도하고 있었다. 김미란 여사님,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첫째, 저는 누구도 무시한 적 없습니다. 둘째, 지성이의 이 계획서는 허점투성이라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제 직장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신다면 보안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공개적으로 반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래, 이서윤. 시어머니가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여러분, 다들 보세요. 이게 바로 연봉 수억 받는다는 대기업 간부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닫기 직전 인파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터주었고
왕 전무가 정장을 차려입고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다. 출장 중 아니었던가? 전무님, 나는 입을 열었지만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여사님, 왕 전무가 내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저는 이 회사 파트너 왕지훈입니다. 만약 처리해야 할 집안일이 있으시다면 며느님과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여기는 업무 공간입니다. 여사님께서는 지금 정상적인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왕 전무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냥 점심 좀 가져다 주러 왔을 뿐인데 관심은 이해합니다. 왕 전무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회사 규정상 외부인은 업무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회의실로 가시죠. 그는 구경하던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하세요. 인파가 즉시 흩어졌다. 시어머니는 나를 매섭게 쏘아보고는 왕 전무를 따라 떠났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최 주임이 조용히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십시회의는 취소해줘요.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최 주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떠나기 전 망설이며 말했다. 본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동생분에 관한 일입니다.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뭘 알고 있는데요? 제 사촌 오빠가 부산에 있는 한 카지노에서 회계 일을 해요. 최 주임이 목소리를 낮췄다. 지난주에 오빠가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 본부장님 시동생분이 계셨어요. 빚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지성 씨가 확실해요? 사진이 옆모습이긴 했지만 본부장님 책상 위에 있는 가족 사진에서 봤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최 주임이 말했다. 제가 자세히 알아봐 드릴까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 일단은 괜찮아요. 하지만 알려줘서 고마워요. 최 주임이 나간 후 나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박지성의 이름과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한 도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단서를 찾았다. 부산 사는 박씨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용자가 최근 도박빚 빨리 갚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그 아래에 누군가 연봉 수억 버는 형수님한테 달라고 해라는 댓글을 달아놓았다. 증거를 캡처해 저장한 후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피로감과 슬픔이 몰려왔다. 그랬구나. 이른바 창업 자금이라는 것은 사실 도박 빚이었다. 그렇다면 지훈이는 알고 있었을까? 그는 계속 속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왕 전무의 내선 전화가 내 생각을 끊었다. 이 본부장, 내 사무실로 좀 와요. 나는 옷과 감정을 가다듬고 왕 전무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왕 전무의 사무실은 넓고 밝았으며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없었고 왕 전무 혼자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앉아요.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심판을 기다렸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요. 어떤 부정적인 뉴스라도 고객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적인 일로 업무에 영향을 끼쳐서 사과할 필요 없어요. 왕 전무가 손을 저었다. 내 전처의 어머니도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있거든. 회사 로비에서 내가 자기 딸을 어떻게 학대하는지 울면서 소리쳤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돈이 필요한 거겠지?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동생의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하세요. 창업 자금으로 위장해서요. 아, 고전적인 수법이지. 왕 전무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 제안은 당신과 남편의 공동 계좌를 확인해 보라는 거요. 만약 있다면 말이지. 이 말은 내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나와 지훈에게는 공동명의 계좌가 있었다.
우리의 공동 저축 약 1억 원이 들어있었다. 원래는 집을 옮길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조언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섰다. 왕 전무님,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윤 씨, 내가 문과에 다다랐을 때 왕 전무가 나를 불렀다. 직장 여성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아. 특히 성공한 직장 여성은 더더욱 가족이 때로는 가장 큰 버팀목이 아니라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거든.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누구에게도 당신을 끌어내리게 두지 마요.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즉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공동계좌를 확인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잔액 0원. 나는 눈을 깜빡이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여전히 0원이었다. 거래 내역에는 어제 오후 3시 27분 1억 원이 박지성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승인 서명은 박지훈이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가슴이 거대한 돌덩이에 짓눌린 듯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의 3년간의 공동저축이었다. 우리가 함께 꿈꾸던 새 집의 계약금이었다. 그는 상의도 없이 도박에 빠진 동생에게 그 돈을 전부 보내버린 것이다. 전화벨 소리가 나를 깨웠다. 화면에는 서유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내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유명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다. 여보세요, 유미야. 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게 쉬어 있었다. 서윤아, 방금 최 주임한테 들었어. 너희 시어머니 일 괜찮아? 서유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안 괜찮아. 나는 지훈이 우리의 모든 저축을 멋대로 이체한 일을 포함해 사건의 경과를 간단히 설명했다. 그 계좌식, 서유미가 드물게 욕설을 내뱉었다. 들어, 지금 당장 내 회사로 갈게.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 그리고 네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재무 관련 서류 다 챙겨와. 그 모자가 얼마나 더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어. 전화를 끊고 나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정리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서유미가 바람처럼 내 사무실로 들이닥쳐 나를 꼭 껴안아 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분출구를 찾은 듯 그녀의 어깨에 기대 소리 없이 울었다. 울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서유미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자, 이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저 흡혈귀들을 어떻게 상대할지 제대로 연구해보자. 서유미는 나를 대학 시절 자주 가던 김치찌개 집으로 데려갔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와 익숙한 분위기에 마음이 조금 나아졌다. 그녀는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넘겨보며 미간을 점점 더 찌푸렸다. 서윤아, 상황이 내 생각보다 더 심각해. 그녀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내 남편은 너희 공동예금을 빼돌린 것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내 개인 계좌에서도 약 5천만 원을 빼돌렸어. 네가 줬던 가족카드로. 뭐라고? 나는 그녀가 가리키는 거래 내역을 충격에 휩싸여 바라봤다. 나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문자 알림을 자기 핸드폰으로만 가도록 설정해 놨더라고. 서유미가 냉소했다. 전형적인 기생충 수법이지. 이 돈 전부 다 동생한테 갔어. 명목은 투자 또는 대여로 되어 있고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지난 2년간 너무 바빠서 계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 돈이 줄어드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생활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우선 그 가족카드부터 즉시 정지시켜. 서유미가 전문적으로 말했다. 다음으로 모든 이체 증거를 수집해야 해. 가장 중요한 건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자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윤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해. 이 결혼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나는 말없이 그릇에 담긴 양념장을 휘저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그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을까? 지훈이 처음에 내게 다가온 것은 처음부터 내 돈 버는 능력을 노렸기 때문이었을까? 맞다. 서유미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너희 시어머니 오늘 그렇게 난리를 폈는데
회사에서는 괜찮아? 왕 전무님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사적인 일로 업무에 영향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 운이 좋았네.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서유미가 입을 삐죽였다. 나는 가정 문제로 직장까지 잃는 여자 의뢰인들을 너무 많이 봤어. 맞다. 내일 토요일인데 내가 아는 흥신소하는 친구랑 약속 잡았어. 그 친구가 내 시동생 뒷조사 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예상외로 지훈이 거실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서윤 씨, 그가 일어서며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랑 상의도 없이 그 돈을 보낸 건, 하지만 지성이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었어. 사채업자들이 돈 안 갚으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했단 말이야.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평온한 척했다. 그래서 우리 공동예금 전부 그 사람 도박빚 갚는 데 쓴 거야? 도박빚 아니야. 지훈이 서둘러 해명했다. 동업자 돈인데 프로젝트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만해. 나는 마침내 폭발했다. 박지훈, 내가 다 알아봤어. 내 동생 무슨 창업은 개뿔. 부산 카지노에서 빚더미에 앉았어. 그리고 당신, 지난 2년 동안 계속 내 돈 훔쳐서 그 구멍 메워주고 있었잖아. 지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네가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중요한 건 우리 결혼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야. 내일 당장 나갈 거야. 당신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지 잘 생각해봐. 서윤아, 지훈이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계속 나를 닥달했단 말이야. 지성이는 내 친동생이잖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나를 배신하기로 선택한 거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3년 동안 내가 당신들 가족한테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뭘 원하든 다 해드렸어. 결과가 이건데? 온 가족이 짜고 내 돈을 사기쳐? 지훈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는 일어나서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윤, 네가 뭐 대단히 고상한 줄 알아? 결혼 3년 동안 매일 일에만 미쳐서 아내로서의 책임은 단 하루라도 다한 적 있어? 우리 엄마가 손주 보고 싶다고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데 넌 내 감정은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나는 그의 뒤틀린 얼굴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도끼를 주입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니까 당신 눈에는 내가 그냥 돈 버는 기계랑 애 낳는 도구였던 거네?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좋아. 아주 좋아. 박지훈, 우리 끝났어. 나는 침실로 돌아서서 필요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지훈은 문 밖에서 포효하며 내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만약 내가 감히 이혼이라도 하면 회사에 찾아가 모든 것을 폭로해 망신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잿더미가 된 마음으로 묵묵히 짐을 쌌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아직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나는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서유미의 차가 아파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나를 싣고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갔다. 비록 그때의 나는 이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말이다. 서유미의 아파트는 넓고 밝았으며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들여놓은 자개장과 붉은 톤의 가구로 가득했던 우리 집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을 맛보았다. 꿀 레몬차야. 서유미가 따뜻한 음료 한 잔을 건넸다. 방금 양 탐정한테 메시지 왔어. 벌써 부산에 도착했대. 오늘 밤이면 박지성의 1차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찻잔을 받았다. 목이 메었다. 유미야, 나 정말 바보 같지? 결혼 3년 동안 남편이 내 돈을 훔치고 있는 것도 몰랐다니. 그렇게 말하지 마. 서유미가 내 옆에 앉았다. 넌 그냥 그 사람을 너무 믿었던 거야. 배우자를 믿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이지.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아버지의 전화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았다. 아빠, 서윤아, 무슨 일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유난히 엄격했다. 방금 박지훈 어머니라는 사람이 친척 몇 명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었다. 네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부양을 거부하고 이혼까지 위협한다고 하더구나.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뭐라고요? 네가 연봉은 수억을 벌면서 집에 돈 한 푼 안 주고 시동생이 창업 자금이 급한데도 못 본 척한다고 하더라.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서윤아, 너답지 않은 행동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나는 지훈이 우리의 모든 저축을 빼돌려 동생의 도박빚을 갚아준 일을 포함해 사건의 경과를 간단히 설명했다. 전화기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아빠, 사실 너희 엄마랑 나랑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다.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결혼 전에 우리가 박씨 집안 배경을 좀 알아봤었어. 박지훈 아버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도박빚 때문에 투신 자살했더구나. 그때 우리는 그런 집안에 도박 유전 성향이 있을까봐 걱정했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충격에 빠져 물었다. 내 선택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박지훈은 겉보기에는 성실하고 착실해 보였으니까 그 삼촌과는 달라 보였지. 지금 와서 보니 문제는 그 어머니에게 있었구나. 전화를 어머니가 이어받았다. 서윤아, 우리 딸.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 문을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어. 네가 아들 부추겨서 애미도 못 알아보게 만든다고 소리치더라. 뭐라고요?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이 감히 그런 짓을.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니, 괜찮아.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와서 그 사람들 쫓아냈어. 어머니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서윤아, 조심해야 해. 그 김미란이라는 사람이 떠나면서 만약 네가 자기들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네 회사에 찾아가서 널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고 했어. 전화를 끊고 나는 온몸을 떨었다. 서유미가 즉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와 내 등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심호흡해. 화내다 몸 상하겠다. 그들이 우리 부모님까지 찾아가서 괴롭혔어.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이제 연세도 많으셔서 그런 일 겪으시면 안 되는데 전형적인 가정폭력 수법이야. 서유미가 냉정하게 분석했다. 처음엔 감정적으로 구속하고 안 되면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그것도 안 되면 신체적 위협이나 사회적 관계 파괴로 나아가는 거지. 내 시어머니 그 방면의 고수네. 나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다. 나 이혼할래. 오늘 당장 변호사 찾아갈 거야. 현명한 결정이야. 서유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혼 소송, 특히 복잡한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 몇 명 알아. 하지만 그 전에 그녀가 차키를 집어들었다. 일단 내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 좀 챙기고 증거도 수집하자. 예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지우는 없었지만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누군가 분노를 터뜨린 듯했다. 거실에 웨딩 사진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내 옷 몇 벌이 바닥에 흩어져 명백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나는 마음의 아픔을 억누르고 여권, 등기권리증, 통장 등 중요한 서류들을 신속하게 챙겼다. 노트북과 갈아입을 옷 몇 벌도 챙겼다. 서재 서랍에서는 차용증 뭉치를 발견했다. 전부 지훈이 동생에게 써준 차용증이었고 총액은 8억 원에 달했다. 이건 법적으로 효력 없어. 서유미가 차용증을 훑어보며 말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대여, 특히 도박 같은 불법 행위에 사용된 돈은 이혼 시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아. 우리가 떠나려 할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과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우리를 보고는 눈에 띄게 당황했다. 서윤 씨, 지훈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어떻게 다시 왔어? 낯선 남자, 나중에 그가 박지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벼운 눈빛으로 말했다. 어이구, 이분이 그 연봉 수억 받는다는 우리 형수님이신가? 사진보다 늙었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 형제를 바라봤다. 내 물건 챙기러 왔어. 물건? 지훈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가려고? 그는 서유미를 향해 돌아섰다. 서 변호사님, 이건 저희 집안일이니 나가주시죠. 이서윤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저에게는 서유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지성이 한 걸음 다가와 그녀를 밀치려는 신용을 했다. 꺼져! 그가 소리쳤다. 우리 집에 너처럼 이간질하는 외부인은 필요 없어. 나는 즉시 서유미 앞을 가로막았다. 박지성, 당신 그 사람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지훈이 냉소했다. 좋지. 경찰 불러서 이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자 서유미가 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나지막이 말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 일단 나가자. 아파트를 나온 후 나는 즉시 은행에 전화해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지훈이 가지고 있던 가족카드도 해지했다. 서유미는 그녀의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오후에 상담 약속을 잡았다. 이제부터 그들은 더 미쳐 날뛸 거야. 로펌으로 가는 길에 서유미가 경고했다. 특히 네가 계좌를 동결한 걸 알게 되면 말이지. 최악의 상황은 각오했어. 나는 말했다. 마음속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강하지 않았지만 양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영리한 여성이었고 혼인 재산 분할 전문이었다. 내 설명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그녀는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이서윤 씨 제공해주신 상황에 따르면 남편분께서 동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이미 권리침해에 해당합니다. 재산 보전 신청을 통해 그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소위 차용증이라는 것들은 불법 도박 행위에 사용되었으므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회사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위협했어요. 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또한 불법입니다. 양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먼저 회사 인사팀의 상황을 알려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빨리 공동주거지에서 나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로펌을 나와 나는 서유미와 함께 바로 경찰서로 가서 박 씨 일가가 우리 부모님을 괴롭힌 일에 대해 신고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통해 부모님 댁 주변을 더 신경 쓰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밤에 서유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산의 양 탐정에게서 전화가 와 폭발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서윤 씨, 시동생 박지성 씨는 부산의 여러 카지노에서 20억 원이 넘는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도 연루된 혐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가 카지노에 있는 CCTV 영상과 차용증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이것들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양 탐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신 박지훈 씨가 지난달에 직접 부산에 와서 동생의 도박 빚 중 5억 원을 갚아주었습니다. 돈은 이서윤 교육재단이라는 이름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더군요. 뭐라고요? 나는 충격에 빠져 서유미를 쳐다봤다. 저는 그런 교육재단을 설립한 적이 없어요.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해봐. 서유미가 즉시 말했다. 네가 모르는 계좌가 있는지.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나는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다. 2년 전 지훈이 내 명의로 모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내가 받은 성과급의 일부, 총 6억 원가량을 그 계좌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나는 이 계좌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현재 잔액은 5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이건 절도야. 나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내 서명을 위조해서 계좌를 만들고 내 수입을 빼돌리다니. 철저한 증거가 잡혔네. 서유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내일 당장 법원에 가서 재산 보전 신청을 하고 그들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자. 동시에 박지훈을 절도 및 권리 침해로 고소하는 거야. 우리가 법적 전략을 논의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서윤 씨 맞으신가요? 한 남자가 물었다. 저는 제1병원 응급실 의사입니다. 남편이신 박지훈 씨가 방금 실려오셨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셔서 지금 위세척 중입니다. 내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네?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까지 계속 이서윤 씨 이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서유미가 내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를 했대. 나는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뭐라고? 서유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야, 가짜야? 혹시 자작극 아니야? 모르겠어. 나는 일어나서 재킷을 집어들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나도 같이 갈게. 서유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서윤아,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자살로 감정적인 협박을 하는 건 가장 비열한 수법이야. 병원 복도의 창백한 불빛 아래 시어머니 김미라는 복수의 유령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이 독한 년, 내 아들을 자살하게 만들다니. 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냉정하게 물었다. 의사 선생님, 상태는 어떤가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복용한 양이 많지는 않았는데 알코올이 약효를 증폭시켰습니다. 가족분들,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갈등이 있길래 자살까지 합니까? 의사 선생님, 오해십니다.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저와 박지훈 씨는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의 자살은 저와 무관합니다. 헛소리,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 지훈이가 유서 남겼어. 네가 동생 도와주지 않아서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고. 여러분, 다들 보세요. 이 뱀 같은 여자를. 복도에는 이미 구경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유미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김미란 여사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아드님께서 며느님의 돈을 훔쳐 도박에 빠진 동생 빚을 갚아주었고, 이제는 자살로 감정적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적으로, 무슨 법? 시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한 가족끼리 무슨 법을 따져. 이서윤, 오늘 내가 여기서 확실히 말하지. 20억 원 내놔서 지성이 빚 갚아주든가, 아니면 내가 매일 내 회사 찾아가서 널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저는 이미 회사의 상황을 보고했고 모든 법적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저와 제 가족을 괴롭히신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지훈을 휠체어에 태워 나왔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나를 보자 눈이 번뜩였다. 서윤아, 왔구나.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랬어? 나도 모르겠어. 지훈이 힘없이 말했다. 엄마랑 지성이가 계속 나를 몰아붙였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 박지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여자가 널 이렇게 만든 거잖아. 지훈은 어머니를 보았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갑자기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 지성이가 사채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손을 자르겠다고 협박했어. 엄마는 나한테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라고 하고. 근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지훈을 때리려 달려들었다. 이 한심한 놈, 여자 하나 때문에 친동생도 내팽개쳐? 의료진이 서둘러 그녀를 말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들어,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처리할 거야. 네 동생 도박 빚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 만약 네가 다시 내 돈에 손을 대거나
나와 내 가족을 괴롭힌다면 그땐 즉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돌아섰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저주와 지훈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갑자기 전에 없던 해방감을 느꼈다. 잘했어. 서유미가 내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들은 더 미쳐 날뛸 거야. 준비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깜빡이는 네온사인을 바라봤다. 준비됐어.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양 변호사의 일처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다음 날 아침, 법원은 우리의 재산 보전 신청을 승인하여 지훈과 지성의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내 명의로 개설되었던 그 교육재단 계좌도 포함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양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다. 이제 박지훈 씨를 절도 및 권리 침해로 고소해서 빼돌려진 재산을 되찾을 겁니다. 동시에 이혼 소송도 오늘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유미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들고 나오다 내 표정을 보고 웃었다. 좋은 소식? 나는 접시를 받아들었다. 법원이 그들 계좌를 동결했대. 양 변호사 말로는 지훈이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이체한 건 범죄에 해당될 수 있대. 자업자득이지? 서유미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참, 회사 쪽은 어때? 왕 전무님은 뭐라고 하셔? 마침 그 얘기 하려던 참이야.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방금 왕 전무님한테서 메일이 왔는데 오늘 사무실에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셔. 어조가 아주 심각했어. 서유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시어머니가 또 가서 난리친 거야? 확실하진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어제 지훈이 자살 소동 이후로 동료 몇 명한테서 안부를 묻는 카톡이 왔어. 소문이 이미 퍼진 것 같아.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나를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고 몇몇 동료들은 나를 보자마자 대화를 멈췄다. 최주임이 황급히 다가왔다. 본부장님, 왕 전무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인사팀장님도 와 계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왕 전무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예상대로 인사팀장인 장민수 상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한쪽에 앉아 있었다. 서윤 씨, 앉아요. 왕 전무가 나를 앉히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회사에 당신에 대한 민원 메일이 몇 통 접수됐어요. 그는 책상 위에서 출력된 종이 몇 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고는 분노로 손을 떨었다. 메일은 익명으로 나를 가족학대, 시어머니 부양 거부, 남편 자살 미수 유발 등으로 고발하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공금을 횡령해 친정에 보냈다는 거짓말까지 꾸며냈다. 왕 전무님, 이건 전부 모함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지금 남편과 그의 가족 때문에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왕 전무는 의외로 평온했다. 김미란 여사께서 어제 회장님을 직접 찾아가 악독한 며느리가 시댁을 핍박한다는 내용의 막장 드라마를 한 편 찍고 가셨다고 하더군요. 회사 정책상 장상무가 덧붙였다. 직원의 사적인 문제가 업무 환경과 회사 명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직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각했소. 왕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회장님께 이서윤 본부장은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 중 한 명이며 그녀의 가정사 때문에 그녀의 업무 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소.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아직 감사하기는 일러요. 왕 전무가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당신 시어머니가 만약 회사가 당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점이오. 당신이 직위를 이용해 시댁을 탄압했다고 말이지. 현재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부정적인 뉴스라도 IPO에 영향을 줄 수 있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간단해요. 돈. 장상무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20억 원을 내서 시동생 빚을 갚아주면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했답니다. 협박이군요. 나는 불쑥 말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물론 우리는 들어줄 생각이 없소. 왕 전무가 말했다. 하지만 서윤 씨,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해요. 회사에서 2주간의 유급 휴가를 줄 테니 집안일을 잘 처리하고 돌아오시오. 나는 이것이 왕 전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무실을 나오자 몇몇 동료들이 나를 훔쳐보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는 심지어 손가락질을 했다. 최 주임이 눈시울을 붉히며 내 뒤를 따랐다.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을 믿어요. 그 메일들 전부 다 헛소리일 거예요. 고마워요, 최 주임.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인수인계 서류 좀 정리해줘요. 저 2주간 휴가예요. 서유미의 집에 돌아와 나는 상황을 그녀와 마침 도착한 양 변호사에게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즉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마침 잘 됐네요. 방금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박지훈 씨와 그의 가족이 당신의 직장, 그리고 당신 부모님 댁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또다시 괴롭힘 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구류시킬 수 있습니다. 타이밍 기가 막히네. 서유미가 손뼉을 쳤다. 내일 당장 회사에 가서 그 명령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자. 그 늙은 여우가 또 와서 난리 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양 변호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혼 소송은 이미 접수되었고 다음 주 수요일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법원은 당신이 공동재산의 70% 이상을 가져가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지훈 씨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계좌는 금융사기 혐의가 있어 형사 책임을 묻는 쪽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단 형사 고소는 보류해주세요. 만약 지훈 씨가 이혼에 협조하고 돈을 돌려준다면 기소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너무 자비롭네. 서유미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비가 아니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내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이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러나 가만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오후에 내 휴대폰은 낯선 번호들로 불이 나기 시작했다. 전부 언론사 기자들이었고 대기업 여성임원, 남편 자살 유도 사건의 내막을 묻는 전화였다. 더 끔찍한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이미 관련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이었다. 글에는 지훈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과 내 회사 건물 외경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언론을 이용했네. 서유미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 기사들 전부 다 일방적인 주장이야. 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아내로 묘사하고 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 링크 하나를 클릭했다.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는 모습이 보였다. 내 아들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더니 애미도 몰라보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내 아들을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댓글창은 욕설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내 회사와 개인정보를 신상 털기까지 해서 우리 회사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글까지 올렸다. 이건 계획된 거야. 양 변호사가 예리하게 지적했다. 처음엔 회사 내부에서 여론 압박을 가하고 안 되니까 사회 여론으로 방향을 튼 거지. 목적은 널 굴복시키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껐다. 숨이 막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반격해야지. 서유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 너한테는 박지성 도박 증거도 있고 박지훈 자금 횡령 기록도 있잖아. 뭐가 무서워. 양 변호사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변호사 성명서를 발표해서 관련 언론사에 허위 보도 중단을 요구하고 동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겼다. 그날 밤 양 변호사는 로펌 명의로 엄중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유미는 몇몇 주요 언론사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다음날 오후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나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해
짧은 글을 올렸다. 최근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허위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저와 박지훈 씨의 혼인 관계 파탄은 그의 장기간에 걸친 부부 공동 재산 은닉 및 이체, 그리고 이를 동생의 도박빚 상환에 사용한 것에 기인합니다. 2. 소위 남편 자살 유도는 순전히 날조된 것이며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3. 모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진실은 내일 밝혀집니다. 이 글을 올리고 나는 모든 알림을 껐다. 밖이 아무리 폭풍우에 휩싸여도 나는 내일의 기자회견을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양 변호사가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박지훈 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안 만나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기자회견 전에 쓸데없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할 말이 있답니다. 자기 어머니에 관한 양 변호사가 휴대폰 하나를 건넸다. 영상 통화를 원하는데 당신은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돼요. 망설임 끝에 나는 결국 동의했다. 영상이 연결되자 화면 속 지우는 초췌하기 짝이 없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서윤아, 미안해.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내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랑 지성이가 방송국을 찾아갔어. 오늘 밤에 너를 비방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찬 단독 인터뷰를 방송할 거래. 지훈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내가 말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미리 알려주려고. 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왜 나를 도와주려는 건데?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더는 못 견디겠어. 요즘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 결혼할 때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계속 당신이 우리 집을 무시한다고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당신을 질투하기 시작했어. 그가 흐느꼈다. 당신이 성공할수록 나는 점점 더 내가 쓸모없게 느껴졌어. 엄마는 지성이가 박씨 집안의 희망이니까 내가 걔를 도와야 한다고 했고 내가 귀신에 홀렸었나 봐. 나는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를 말없이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이제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지훈 씨, 우리 끝났어. 하지만 오늘 알려준 건 고마워. 서윤아, 그가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그 인터뷰에서 그들이 위조된 증거 몇 가지를 제시할 거야. 네가 우리 엄마를 학대한 것처럼 꾸민 상해 진단서랑 너랑 내 상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채팅 기록 같은 거. 뭐라고? 나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그건 너무 황당하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가 아는 사람 통해서 가짜 진단서를 뗐고 채팅 기록은 지성이가 사람 시켜서 포토샵으로 조작했어. 지훈이 고통스럽게 말했다. 내가 막을 수가 없었어. 너 미리 대비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서유미와 양 변호사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오전 11시로 앞당기고 더 많은 언론사를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모든 반박 증거를 준비했다.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는 심플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차분하게 사실을 진술했다. 박지성이 카지노에 있는 사진, 차용증 사본, 그리고 박지훈이 멋대로 자금을 이체한 은행 기록을 공개했다.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양 탐정이 어젯밤 긴급하게 확보한 녹음 파일이었다. 박지성이 친구에게 어떻게 형수를 함정에 빠뜨릴 것인지 증거 위조와 언론 이용 계획을 자랑하는 내용이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한치의 거짓도 없으며 모든 증거는 공증을 마쳤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박씨 일가의 허위 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에 대해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제 권익을 지킬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미 법원에 신변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박씨 일가가 저와 제 친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기자회견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정오 무렵 몇몇 주요 언론사들은 비교적 객관적인 보도를 내보냈고 온라인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원래 저녁에 방송될 예정이었던 그 단독 인터뷰는 방송사 법무팀의 개입으로 임시 취소되었다. 오후에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가 미쳐 날뛰고 있어. 너랑 끝장을 보겠다고 하시는 걸 나랑 지성이가 겨우 말렸어. 서윤아, 미안하다. 나 이혼에 동의할게. 모든 조건 다 받아들일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 전쟁에서 나는 마침내 승리의 서광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최 주임의 긴급한 전화 한 통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본부장님, 큰일 났어요. 시어머님께서 회사 로비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고 계세요. 만약 본부장님께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하세요. 경찰이랑 기자들도 다 왔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아래는 이미 구경꾼들과 언론사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불빛이 눈부시게 번쩍였다. 몇몇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회사 건물 5층 테라스에서 붉은색 옷을 입은 인형이 난간에 걸터앉아 양팔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다. 장소 한번 기가 막히게 고르네. 서유미가 차를 세우며 냉소했다. 일부러 내 직장에 와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니. 언론에서 못 찍을까봐 걱정되나 보지? 우리가 겨우 인파를 뚫고 들어가자 한 경찰관이 우리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서윤입니다. 위에 계신 분은 제 시어머니고요. 나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제가 설득해서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로 지시를 받은 후 우리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갈비뼈를 치는 듯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서유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기억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속지 마. 전부 연극이야. 테라스에서 시어머니 김미란의 연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한쪽 다리를 난간 밖으로 내놓고 오른손으로는 난간을, 왼손으로는 서류 뭉치를 흔들며 눈물로 내 죄를 성토하고 있었다. 몇몇 경찰과 회사 보안 요원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끈기 있게 설득 중이었다. 왕전무와 몇몇 임원들은 멀찍이 서서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내가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확 돌아보더니 나를 보고는 더욱 과장된 표정을 지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불효막심한 며느리입니다. 내 아들을 자살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우리 온 가족을 고소하겠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죽어서 온 사회가 이 뱀 같은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할 겁니다. 여사님, 진정하시고 말씀으로 하시죠. 한 경찰관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내려오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안 내려가. 시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저 여자가 소송을 취하하고 이혼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우리 지성이 빚까지 다 갚아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테라스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바람에 시어머니 손에 들린 종이가 펄럭이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어머니, 일단 내려오세요.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이야기할 거 없어. 시어머니가 그 서류 뭉치를 흔들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건 내 아들의 진료 기록이에요. 저 여자한테 시달려서 약을 먹고 자살하려 했어요. 이건 저 여자랑 자기 상사랑 나눈 음흉한 문자고요. 이건 저 여자가 나를 때려서 받은 상해 진단서입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거 전부 위조된 거잖아요. 어머니 마음속으로는 아시잖아요. 위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난간에서 뛰어내려와 내게 달려들며 그 종이들을 내 얼굴에 던졌다. 내 눈으로 직접 봐. 이게 바로 철석 같은 증거야. 경찰이 서둘러 그녀를 막았다. 나는 허리를 굽혀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빠르게 훑어보았다. 전부 위조된 증거들이었다. 소위 나와 왕 전무의 부적절한 대화라는 것의 날짜는 지난 주말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나는 분명 서유미와 함께 있었다. 이거 전부 가짜예요. 나는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종이를 건넸다. 지난 주말에 저는 친구와 함께 있었고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이 대화 기록은 전부 포토샵으로 조작된 겁니다. 거짓말.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다시 달려들려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김미란 여사님,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냉정했다. 제가 박지성 씨의 도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부산 카지노의 CCTV 영상과 차용증까지 전부요. 그리고 여사님께서 진단서와 대화 기록을 위조하신 행위는 명예훼손 및 증거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곧 다시 그 피해자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들으셨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되레 저를 물고 늘어지네요. 내 불쌍한 아들, 그만하세요. 내가 날카롭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오늘 이 소동을 벌이신 이유는 저를 굴복시켜서 제 돈으로 도박에 빠진 작은 아들을 계속 부양하게 하려는 것뿐이잖아요. 하지만 말씀드리죠. 이제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돌아섰다. 경찰관님, 저는 이미 법원에서 발부한 신변보호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미란 여사와 그 가족이 저와 제 직장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그녀의 오늘의 행동은 이미 명령 위반입니다.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무슨 보호 명령? 난 몰라.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경찰을 쳐다봤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억울해서 그런 거야. 나이든 경찰관 한 명이 엄숙하게 말했다. 김미란 여사님, 저희 시스템에서 여사님을 대상으로 한 신변보호 명령이 발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사님의 현재 행동은 이미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안 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썼다. 경찰이 사람 친다. 공권력이 재벌이랑 짜고 서민을 괴롭힌다. 장면은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결국 경찰은 신변보호명령 위반 및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시어머니를 강제로 연행했다. 떠나면서 그녀는 나를 원망스럽게 쏘아보며 소리쳤다. 이서윤, 너 잘 사나 보자. 우리 박씨 집안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카메라를 내게 들이댔다. 왕 전무가 적시에 나서서 회사 명의로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내가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며 언론을 이용한 압박 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유미의 집에 돌아와 나는 기진맥진해서 소파에 쓰러졌다. TV에서는 오늘의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고 옆에는 고부 갈등 격화, 60대 노인 투신 소동이라는 자막이 달려 있었다. 보지마. 서유미가 TV를 껐다. 양 변호사한테 전화 왔는데 내 시어머니 구류됐대. 최소 24시간은 갇혀 있을 거래. 박지훈이랑 박지성은 지금 경찰서 앞에서 풀어달라고 난리치고 있대. 마음대로 하라지. 나는 눈을 감았다. 그냥 이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곧 끝날 거야. 서유미가 내 옆에 앉았다. 이혼 재판은 다음 주에 열리고 우리 증거는 충분해. 승산은 아주 높아. 박지성 말인데 걔 도박비 채권자들이 벌써 찾아왔대. 어제는 누가 걔네 집 앞에 빨간 페인트를 뿌렸다던데. 나는 벌떡 일어났다. 지훈 씨는 위험하지 않아? 서유미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직도 그 사람 걱정해? 걱정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그래도 한때 부부였으니까? 걱정 마. 사채업자들 목표는 박지성이야. 서유미가 말했다. 하지만 양탐정 소식에 따르면 박지훈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대. 부서 경비를 무단으로 유용해서 동생 빚 갚아준 게 감사해서 걸렸다고 하더라. 나는 그를 쳐다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당연히 안 했겠지. 서유미가 냉소했다. 이제 그들 가족의 유일한 구명줄은 너야.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소송 취하하고 재결합하라고 닥달하는 거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지훈이 혼자 서유미의 아파트 아래로 찾아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안전을 위해 우리는 경비원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아파트 정원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 불과 며칠 사이에 지훈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퀭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났다.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사과하러 왔어.
어제 엄마가 한 행동도 대신 사과할게. 됐어. 내가 냉담하게 말했다. 할 말 있으면 바로 해. 나 이제 다 정리했어.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이혼에 동의할게. 모든 조건 다 받아들일게. 제발 엄마가 증거 위조한 일은 고소하지 말아줘. 연세도 많으셔서 감옥 생활은 견디지 못하실 거야. 나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야?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어젯밤에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 엄마가 보는 앞에서 지성이를 피토할 때까지 때렸어. 일주일 안에 돈 안 갚으면 다리 하나 잘라가겠다고 하더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깨달았어. 이건 밑 빠진 독이라는 걸.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네 동생을 포기하기로 한 거야? 내가 물었다. 아니,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거야. 하지만 내 돈으로는 아니야.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아니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윤아, 요즘 많이 생각했어.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나한테 동생을 돌봐야 한다고 주입시켰어. 나는 단 한 번도 반항할 생각을 못했어. 너를 거의 잃을 뻔하고 나서야. 넌 이미 나를 잃었어. 내가 평온하게 말했다. 알아. 그가 흐느꼈다. 재결합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혼 후에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원망도 사라졌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체념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기대와 동생의 의존에 갇혀 있었고 나는 결혼에 대한 환상과 가정에 대한 갈망에 갇혀 있었다. 지훈 씨, 내가 마침내 말했다. 만약 당신 가족이 더 이상 나와 내 친지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보장한다면 당신 어머니를 기소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게. 하지만 이혼 합의는 내 조건대로 해야 해.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윤아, 내가 보장할게. 사흘 후 양 변호사의 입회하에 나와 지훈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나는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전부 갖게 되었고 지훈에게 시가의 30%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빼돌려진 8억 5천만 원의 저축 중 6억 원을 되찾았고 차와 다른 공동재산의 대부분도 내 소유가 되었다. 지훈의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나는 보상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에 동의했다. 서명을 마친 후 지훈이 붉어진 눈시울로 물었다. 서윤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포옹은 가벼웠다. 마치 낙엽이 어깨를 스치는 것 같았다. 행복해. 그가 내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이고는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단호했다. 일주일 후 법원은 우리의 이혼을 정식으로 판결했다. 같은 날 나는 회사에서 승진 통보를 받았다. 곧 은퇴할 부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시장을 총괄하게 된 것이다. 왕 전무는 임명을 발표하며 이것이 나의 전문성과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내 집으로 다시 이사하던 날 서유미와 몇몇 친구들이 나를 위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었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혼자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며 전에 없던 해방감과 자유를 느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열어보니 내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지훈이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으며 오른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네가 한 짓을 봐라. 나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다. 양 변호사에게 전화하자 그가 확인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30분 후 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지훈이 어젯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갔으며 상처는 심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빚독촉을 하던 사람들에게 잘못 맞았다고 했다. 이서윤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양 변호사가 강조했다. 두 분은 이미 이혼했고
그의 빚은 당신과 무관합니다.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피투성이 사진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지훈이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왜 보고도 구하지 않았냐고 나를 질책하는 꿈이었다. 깨어났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나 자신도 놀랄만한 결정을 내렸다. 박지성의 채권자들을 만나러 부산으로 가기로 한 것이다. 부산에 비 오는 날은 축축하고 음산했다. 나는 우산을 쓴 채 낡은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섰다. 심장이 갈비뼈를 치는 듯했다. 이곳은 양탐정이 알려준 주소, 박지성의 가장 큰 채권자이자 용 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채업자 두목의 아지트였다.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서유미가 전화로 재차 확인했다.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 아니야. 너무 위험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해. 나는 트렌치 코트 깃을 여몄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지훈 씨를 괴롭힐 거고 지훈 씨는 또 나를 찾아올 거야. 최소한 양탐정이라도 데리고 가. 아니, 나 혼자가 오히려 안전해. 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문신을 한 거구의 남자 2명이 나를 막아섰다. 누구 찾소? 용 사장님 뵙고 박지성 씨 빚 문제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다. 남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한 명이 무전기로 무언가 말한 뒤 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나는 넓은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40대 초반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가죽 의자에 앉아 한가롭게 차를 우리고 있었다. 그 음산한 눈빛만 아니었다면 그는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서윤 씨,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가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박지성 그 병신 같은 놈한테 이렇게 대단한 형수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용 사장님, 오늘 제가 온 것은 박지성 씨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용 사장이 눈썹을 치켜떴다. 드디어 시동생 빚 갚아주기로 결심하셨나?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28억. 현금으로 줄 거요? 아니면 계좌이체? 둘 다 아닙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에게 밀었다. 사장님과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용 사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박지성이 불법 도박에 참여하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조직한 모든 증거, 즉 영상, 거래 기록, 참여자 명단 등이 들어있었다. 이 자료들은 이미 백업해 두었고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제출하도록 위임해 두었습니다. 내가 평온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사장님께서 6억 원의 박지성 씨의 채무를 정리해 주시고 더 이상 그와 그의 가족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보장해 주신다면 이 증거들은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용 사장의 얼굴이 순간 험악해졌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요? 협박이 아니라 상부상조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사장님께서는 박지성이 실제로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6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되시는 거고 저는 제 전남편 가족이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보장받는 겁니다. 박지성 씨에 대해서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만약 그가 또다시 도박을 한다면 사장님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저는 절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용 사장이 갑자기 웃었다. 재밌네. 이서윤 씨, 대기업 임원답게 협상 수완이 대단하시군. 그가 서류철을 닫았다. 줬소. 7억. 오늘 입금되면 빚은 깨끗하게 정리해주지. 거래 성사됐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수표를 꺼냈다. 건물을 나올 때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햇빛이 구름 사이를 뚫고 젖은 거리에 비쳐 무지갯빛을 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배경에서는 병원의 소음이 들렸다. 나 부산이야. 내가 바로 말했다. 방금 용 사장이랑 얘기 끝냈어.
7억에 지성이 모든 빚 정리했어. 그들 이제 당신들 괴롭히지 않을 거야. 전화기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전화가 끊긴 줄 알았다. 왜?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다. 왜? 우리를 또 도와주는 거야? 당신들을 도운 게 아니야. 나 자신을 도운 거야. 나는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를 바라봤다. 완전히 끝내야 했어. 돈은 내가 갚을게. 그가 힘겹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의 과거에 마침표를 찍는 거라고 생각해. 지훈 씨, 이제부터 우리 깨끗하게 끝난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나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그 후의 날들은 물 흐르듯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업무에 온전히 몰두했고 팀을 이끌어 2개의 대형 국제 계약을 성사시켰다. 회사 송년회에서 왕 사장님, 이제는 사장이 되는 내게 직접 올해의 최우수 경영자상을 수여했다. 단상 아래에서는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끔 양 변호사를 통해 박 씨 집안 소식을 들었다. 지성이는 다른 도박 빚으로 고소당해 2년형을 선고받았다. 시어머니 김미라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했다. 지우는 그들 가족이 살던 오래된 집을 팔아 병원비를 대고 지금은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투잡을 뛰며 어머니를 간호하고 빚을 갚고 있다고 했다. 설 연휴 전 나는 택배 하나를 받았다. 안에는 3억 원짜리 수표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우선 일부 먼저 갚을게. 나머지도 최대한 빨리 갚을게. 새해 복 많이 받아. 지훈. 나는 수표를 은행에 입금했지만 이 돈을 쓰지 않을 것임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섣달 금음날 밤 부모님께서 나를 보러 서울에 오셨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드물게 명품 고량주를 꺼내 잔을 들었다. 우리 서윤이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건배.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진작에 우리 말을 들었더라면 그 박씨 집안이랑 엮이지 않았을 텐데. 엄마, 내가 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저는 지훈 씨와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걸 후회할 뿐이에요. 그 결혼은 저를 많이 성장시켰어요. 정월 초닷새 나는 혼자 강화도 전등사에 가서 기도를 올렸다. 산을 내려와 붐비는 선착장에서 익숙한 모습 하나의 발걸음을 멈췄다. 지훈이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배를 기다리는 줄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입가가 비뚤어져 있었고 예전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훈이 먼저 나를 보았다. 우리는 인파를 사이에 두고 시선을 마주쳤다.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미소로 화답했다.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마치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들처럼.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휴대폰 속 사진을 들여다봤다. 작년 회사 워크숍 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나는 해변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등 뒤로는 푸른 바다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서유미가 그 아래에 댓글을 달았다. 이게 진짜 이서윤이지? 나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의 구름바다를 바라봤다. 그래, 이게 진짜 나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자신. 이서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안내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곧 있을 착륙의 가벼운 충격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인생도 이와 같으리라. 비바람을 겪어야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법이니까. 봄의 서울은 축축하고 비가 잦았다. 어느 주말 아침 내가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최유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내 예전 비서였고 지금은 마케팅 부서의 팀장으로 승진한 그녀였다. 본부장님, 주말에 죄송합니다. 최 팀장의 목소리는 다소 급했다.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어떤 사람이 장문에 글을 올렸는데 본부장님께서 전 남편 집안을 파탄냈다고 최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시어머니께서 입원하신 사진이랑 전 남편분께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영상도 첨부해서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나한테 보내줘요. 몇 분 후 나는 연봉 수억 여성임원 어떻게 전 남편 집안을 파탄냈나라는 제목의 그 글을 다 읽었다. 글은 감성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가득했으며 나를 피도 눈물도 없고 권력을 휘두르는 악독한 전처로 지훈의 가족을 무고한 피해자로 묘사했다. 댓글창은 욕설로 가득했고 누군가는 내 회사 이메일과 전화번호까지 신상털기를 해서 불매운동을 벌이자고 선동하고 있었다. 글쓴이는 지인이라고만 밝혔지만 글의 스타일과 증거 제시 방식으로 미루어 보아 나는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즉시 짐작할 수 있었다. 박지성의 아내 이지연. 내가 단 2번 만났고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말 한마디 없던 그 여자였다. 나는 즉시 양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우선 변호사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서윤 씨 양 변호사가 전화로 상기시켰다. 이런 온라인 사건은 화제가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집니다. 만약 이를 더 키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사숙고 끝에 양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개인 인스타그램에 짧은 성명을 올렸다.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 중입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기능을 닫았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날 오후 박지훈 본인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갑자기 화제의 글 아래에 댓글을 달았다. 글에서 언급된 전 남편 박지훈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서윤 씨는 혼인 기간 중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했으며 이혼 과정 또한 완전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모든 채무 문제는 제 동생의 도박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서윤 씨와는 무관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주십시오. 이 댓글은 금세 최상단으로 올라가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는 계정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며 영상 인증을 요구했다. 몇 시간 후 지훈의 셀프 카메라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영상 속 그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고 배경으로는 병실에 누워있는 김미란 여사의 모습이 보였다. 박지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밝힙니다. 최근 온라인상에 제 전처 이서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순전한 조작입니다. 우리의 이혼은 제 개인적인 과오, 즉 동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제 동생의 도박빚 상환에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우리를 핍박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개인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지훈은 심지어 이혼 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재산 분할이 완전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했다. 나는 이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져 손가락을 떨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그의 어머니 의료비를 남몰래 지원했다는 것을. 나는 분명 병원의 친구를 통해 익명으로 처리했는데 전화벨 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야.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글 봤어. 이미 해명했어. 너한테 너무 큰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고마워.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지연 씨가 글 올리기 전에 나를 찾아왔었어. 협조를 거절했는데 설마 진짜 올릴 줄은 몰랐네. 어머니는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 간단한 말은 하실 수 있어. 지훈이 잠시 말을 멈췄다. 어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특히 네가 익명으로 의료비 내준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랬구나. 내 병원 친구가 결국 비밀을 지키지 못했구나. 사과할 필요 없어. 다 지난 일이야. 나는 시계를 보았다. 나 일이 있어서 먼저 끊을게. 잠깐만.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나 새 직장 구했어. 한건자재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해. 월급은 많지 않지만 엄마랑 나 생활하기에는 충분해.
지성이 나오면 내가 책임지고 다시 사람 만들게. 잘 됐네.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잘 해내길 바라.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비 온 뒤에 서울 공기는 상쾌했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이 찬란했다. 1년 전 오늘 나는 불건강한 결혼 생활에 갇힌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서유미의 말이 맞았다. 어떤 관계는 늪과 같아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 오직 완전히 벗어나야만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 다음 날 그 비방글은 플랫폼에서 삭제되었고 화제의 키워드도 사라졌다. 인터넷의 기억은 짧았고 곧 새로운 가십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내 삶은 평온을 되찾았고 일은 점점 더 손에 익었다. 5월 나는 회사에서 글로벌 임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파견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 짐을 싸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 화면에는 지훈이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반년 만에 본 그는 많이 야위었지만 정신은 좋아 보였다. 심플한 흰색 셔츠와 바지를 입은 모습이 이혼 전 그 기간보다 훨씬 단정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미국 출장 간다고 들었어. 이걸 돌려주고 싶어서. 그가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7억 원짜리 수표와 공증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우리가 원래 살던 아파트의 남은 지분 30%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용 사장한테 빌린 돈 드디어 다 모았어. 지훈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집 문제는 변호사한테 상담해봤는데 원래 전부 내 것이었어. 그때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지.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들어와서 앉아라고 말했다.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지훈이 침묵을 깼다. 엄마, 지난달에 돌아가셨어. 가시기 전까지 계속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게.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좋은 어머니셨어. 다만 지성 씨를 너무 아끼셨을 뿐이지. 맞아.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는 지성이를 망쳤고 나도 바보로 키웠지. 너를 잃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는 지난 반년간 건자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지역 매니저로 승진했다고 했다. 지성이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며 기술도 하나 배웠다고 했다. 그는 고향집을 팔아 빚을 갚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간단하지만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아, 맞다. 그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다. 이건 네 예전 집 열쇠야. 진작에 돌려줬어야 했는데. 나는 열쇠를 받았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마지막 만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툼도 원망도 없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평온하게 작별했다. 지훈 씨,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행복하길 바라.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문을 닫고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 마지막 남은 응어리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뉴욕 출장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내 발표는 회의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 몇몇 글로벌 기업들은 심지어 스카우트 제의까지 해왔다. 하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지금의 일과 삶을 사랑했고 쉽게 바꾸고 싶지 않았다. 귀국 후 왕 사장님은 나를 불러 곧 은퇴할 CEO의 직무 일부를 인계받아 내년 취임을 준비하라고 제안했다. 이는 더 높은 직위, 더 큰 권한, 그리고 더 풍족한 보수를 의미했다. 이서윤 씨, 왕 사장님이 칭찬했다. 당신은 내가 본 경영자 중에 가장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야. 가정의 불행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지.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리더의 자질이야. 나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마음속으로는 그 비바람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여유와 단단함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년 후 늦가을, 나는 정식으로 회사 CEO에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나는 단정한 흰색 정장을 입고 수백 명의 직원과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평온하고 자신감 있게 취임사를 발표했다. 성공은 혼자만의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상 아래 앞줄에 앉은 서유미, 부모님, 그리고 왕 사장님을 바라봤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어둠 속에서 제게 등불이 되어준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축하연에서는 술잔이 오갔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축하 인사에 응대했다. 갑자기 익숙한 인형 하나가 행사장 가장자리에 나타났다. 지훈이었다. 그는 단정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조용한 구석에 서서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인파를 뚫고 그에게 다가갔다. 왜 인사 안 해요? 너무 바빠 보여서. 그가 웃으며 정교한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축하해. 작은 성이야. 상자 안에는 섬세한 나비 모양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날개에는 작은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다. 우화등선, 유화덩신.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딱이네요. 고마워요. 당신이 직장 여성법률지원재단을 설립했다고 들었어요. 지훈이 물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네요. 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통제를 겪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나는 멀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서유미와 양 변호사를 바라봤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다 지난 일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요즘 어때요? 그는 지성이가 출소 후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려 꽤 잘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은 건자재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MBA 과정도 밟았다고 했다. 작년에 재혼했는데 상대는 초등학교 교사로 온화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그 사람 수입이 적다고 싫어하셨을 거예요.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결혼은 거래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다. 과거의 은어는 그 순간 진정으로 해소되었다. 축하연이 끝나고 나는 혼자 집으로 걸어갔다. 가을바람에 플라타너스 잎이 떨어져 발밑에서 바사기는 소리를 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유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전 남편이랑 얘기하는 거 봤어? 싸우진 않았지?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평화롭게 지내. 재혼했대. 좋아 보이더라. 쯧쯧. 정말 해피엔딩이네. 서유미가 눈을 흘기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내일 브런치 늦지 마. CEO도 시간은 지켜야지. 나는 웃으며 휴대폰을 잠그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다. 3년 전 시댁에 시달리며 속으로 사귀기만 하던 이서유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의 나는 안다. 인생에 넘지 못할 산은 없고 넘으려 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아파트로 돌아와 나는 지훈이 선물한 나비 브로치를 보석함에 넣었다. 옆에는 오늘 받은 온갖 축하 카드와 선물들이 놓여 있었다. 씻고 나서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이 불야성을 내려다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여성이 과거의 나처럼 불건강한 관계에 갇혀 몸부림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휴대폰을 들어 재단 책임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가정폭력 피해자 유미선 씨 사건, 내일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날이 될 것이다.